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인생을 40년 넘게 살면서 사주나 점을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았지만 재미삼아 인터넷 사주를 보거나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받아 갈 때도 매번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부족함 없는 인생이지만 단 하나 남자복이 없다. 돈복도 있고 일복도 있는데 사주 자체에 남자가 없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 팔자다. 그중 어떤 점쟁이는 어쩌다 자식은 얻을지 몰라도 서방은 없을 거다라는 소리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불쾌했지만 나중엔 그래 그럴만도 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못생긴 편에 속하거든요. 어릴 때는 당연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다른 애들은 예쁘고 날씬한데 나는 왜 눈도 작고 코도 작고 그 와중에 얼굴은 너무 동그랗고 키는 중학교 2학년 이후 자라지 않아 155에 머물렀으며 거기다 상체 비만이기까지 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외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때마다 말씀하시길 대신 넌 머리가 좋잖아. 예쁘게 생긴 애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뭐. 그리고 너 못생기지 않았어.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 예뻐. 엄마 눈엔 제일 예쁘다. 그게 거짓말이란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엄마 눈에는 내 딸이 가장 예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전 엄마 말씀대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중학교 땐 늘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더 잘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가 가장 못생겼던 시기라 이성에 관심 두느니 공부가 낫겠다 싶어 열심히 했었죠. 공부는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19살까지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 때도 역시 공부만 했어요. 성인 됐다고 나름 꾸미고 다니긴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찐살이 빠지지 않아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예쁘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과 선배랑 잠깐 연애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그냥 흐지부지 끝났고 그렇게 공부만 한 덕에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을 한 번에 붙어 보란 듯 당당하게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의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사자 직업이라고 소개팅이나 선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럭저럭 조건 맞으면 얼른 결혼해서 가정이나 꾸리자 생각해 기회 생길 때마다 다 만났는데요. 정말 다양한 남자들이 나오더군요. 만나자마자 연봉 얼마냐 묻는 사람도 있었고 제 외모를 대놓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돈만 많은 사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말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사람 등등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선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 번은 2년 전에 선본 사람을 또 만난 적도 있었다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자연스럽게 연애하다 결혼으로 꼴이 나는 건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늘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남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부모님도 능력 있으니 혼자서라도 된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5, 40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일이 엄청 많아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던 때였어요. 그 많던 일을 다 털고 집에 가려는데 사무실 직원이 모처럼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길래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온몸이 단단하게 굳어있기도 해서 마사지 받으면 시원해질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마사지숍 있거든요. 거기 진짜 끝내줘요. 태국 현지 마사지 저리 가라라니까요. 특히 원장님 손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아마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걸요? 사무실 직원은 끝내준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엔 그냥 그렇더라고요. 침대에 발랑 누워 남의 손에 몸을 맡긴다는 게 영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새로운 세상은 만나지 못한 대신
뜻하지 않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손만 끝내준다던 원장 선생이 제 몸을 여기저기 꾹꾹 누르던 중 의뢰 그렇듯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저와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당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고 그 친구는 결혼하면서 신랑 따라 서울에 왔대요. 이미 9살 아들도 있고 마사지샵 운영한 지는 2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친구는 아주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부러워했던 예쁘게 생긴 애들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 유난히 머릿결이 좋았고 무엇보다 교복 치마 아래로 보이던 가느다란 종아리가 참 예뻤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물었어요. 넌 항상 책만 보고 있었어. 한 손엔 볼펜, 한 손엔 천하장사 소시지 들고.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소시지를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그 친구는 마사지 하는 동안 남편 얘기, 아들 얘기, 또 일 얘기 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대충 했죠. 나는 아직 결혼 못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일을 한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아프기만 하고 불편했던 마사지가 거의 끝날 무렵 되니 조금 더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의 손맛이 좋은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 만나 얘기 나눈 게 좋은 건지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번은 마사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뭔가를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가져가. 오늘 너 온다길래 일부러 챙겨왔어. 돈만 많이 벌면 뭐하니? 혼자 살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오이소박이랑 묵은지 볶은 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당황스러울 만큼 고마웠습니다. 가끔 엄마가 올라오셔도 대부분 외식만 해서 누군가 저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아들 있댔지? 내가 장난감이라도 사줄까? 예, 우리 아들 장난감 갖고 놀 나이 한참 전에 지났고 요즘엔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살아. 그냥 마사지 받으러 자주 오기나 해. 전 어느새 그 친구 손맛에 길들여져 쿠폰도 길게 끊고 틈나는 대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넌 왜 결혼 안 했어? 너 정도면 여기저기서 서로 데려가려고 할 텐데. 회계사면 되게 인기 많은 직업 아닌가? 그렇지도 않아. 어릴 때부터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더라고. 애당초 짝없이 혼자 살 팔자인가 봐. 아니야. 어딘가 다 짝은 있어.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라도 해주고 싶은데 네 수준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 친구가 진짜 남자를 소개해 줄 거란 기대는 안 했지만 마음 써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자를 주며 한번 먹어보라길래 얼떨결에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자냐고 물었죠. 응, 이거? 우리 오빠가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잖아. 우리 아들 주라고 종종 사다 줘. 사실 이 샵도 거의 오빠 돈으로 차린 거야. 어릴 땐 맨날 나 구박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이 드니까 오빠밖에 없더라. 왜 그런지 믿잖아요. 모든 정성을 아들한테만 쏟는 집. 친구네가 딱 그랬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비싼 과외 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시골 땅 팔아서 유학 보내고 반면에 딸은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다네요. 정성 쏟은 만큼 오빠는 유명 대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전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름 꽤 잘 나가서 현재 성수동 어딘가 연예인들 많이 사는 주상복합에 살고 있대요. 그래? 오빠 결혼했지? 너희 오빠 정도면 되게 괜찮은 여자랑 했겠네. 그랬지. 유학 때 만난 잘 나가는 집 여자랑 결혼했는데 재작년에 이혼했어. 올케가 사치가 좀 심했거든. 사실 사치 정도야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남자를 만났더라고. 그래도 오빠는 끝까지 이혼 못한다 했는데 죽어도 그 남자한테 가겠다는데 어떡해?
결국 도장 찍어줬지 뭐. 아마 애가 있었으면 이혼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다행히도 애가 없어서 그냥 깨끗이 헤어진 거지. 사실 오빤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 낳고 싶어 했는데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올케가 계속 피했거든.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 뭐. 그래서 오빠가 유난히 우리 아들을 예뻐해. 제가 사실 결혼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부턴가는 상대가 총각이 아닌 이혼남, 사별남 등이었죠. 재혼 시장 또한 참 다이나믹하더군요. 결혼하면 애엄마한테 가 있는 애를 데려올 수 있다며 만나자마자 빨리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시는 분이 자기랑 친한 변호사라면서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일찌감치 외국으로 보내 부담 없을 거라며 만나보라길래 억지로 자리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저를 붙잡고 종일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좀 괜찮아 보이길래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두 번째 만나던 날 식사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호텔에 가자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례냐 했더니 우리 나이가 뭐 알 거 모를 거 이미 다 아는 나이잖아요. 괜히 질질 시간 끌지 말고 맞춰볼 건 빨리 맞춰봅시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길래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그야말로 선자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 정신나간 교수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길로 친구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해줬죠. 어머머,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에휴, 그래도 난 네가 부럽다. 너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 나처럼 철없을 때 결혼해서 이미 애까지 낳고 살면 모든 남자를 돌로 봐야 되잖아. 부럽다 부러워. 얘는 부럽긴 뭐가 부럽니? 나는 네가 더 부러워. 사실 누구나 살아보지 못한 인생은 다 부러운 거잖아. 저희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전날 만났던 교수에게 미안하다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무참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래, 혹시나 하는 기대 버리고 그냥 혼자 살자. 멀쩡한 사람이 40 넘도록 혼자 있을 리 없고 애 딸린 사람이라도 괜찮다 했던 생각도 너무 안일했어. 남의 자식 키울 생각 말고 내 몸 하나만 잘 건사하자.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 후 7개월 뒤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며칠 밤을 새서 일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친구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다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듣지 말아줘. 그냥 대충 생각한 거 아니고 나름 심사숙고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동안 선본 남자들 얘기할 때마다 뭐 그런 남자들이 있나 분명 어딘가 괜찮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자꾸 그런 남자들만 들러붙나 했거든. 그리고 그때마다 자꾸 우리 오빠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친구 오빠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 들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 오빠의 이혼 스토리를 들었을 때도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40 넘어 싱글로 지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텐데 주변에 있는 싱글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도 혼자고 쟤도 혼자니 그냥 둘이 결혼해라. 혼자 늙어가느니 남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살아라 하면서요. 그래서 친구도 그럴 거라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니네 오빤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선 굳이 신경 쓰지 마. 사실 그동안 손자리 나갔던 건 부모님 성화도 있고 또 소개해주는 사람들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나갔던 거야. 솔직히 나 결혼 생각 접었고 혼자 살고 싶어.
20살 이후 여태 혼자 살아서 누구랑 함께 산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고, 이젠 엄마하고도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 친구도 수긍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회계 상담받고 싶다며 2명의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 그중 한 명이 친구의 오빠더라고요. 동생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이라면서요? 자기 회사 일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게 아닌 함께 온 사람이 진짜 고객이었는데요. 처음엔 남자 둘이 왔길래 같은 회사 사람들인가 보다 했는데 상담 끝나고 일어서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더군요. 저는 몇 년째 회계일 봐주는 선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아는 회계사 있냐길래 동생 친구라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시간이 비어서 저도 함께 와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사지 받으러 갈 때마다 반찬도 챙겨주고 원래 정해진 프로그램보다 더 비싼 서비스도 해주고 고객 소개시켜준 것도 고맙고 무엇보다 늘 제 푸념까지 다 들어줬기에 언제 밥 한번 사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친구나 저나 늘 시간에 쪼들렸기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무실에 찾아왔던 친구의 오빠였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아이, 샵에 있어야 될 시간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인사드렸죠? 친구 오빠도 사업상 약속이 있어 식사하고 나가는 길에 저희를 본 거라네요. 둘이 엄청 친한가 보다. 두 사람 다 엄청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로 만나 식사까지 하고. 가볍게 대충 인사를 하고 오빠는 일이 있다며 가버렸는데요. 식사 마치고 계산하려고 보니 앞서 나간 분이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빠도 참, 계산했으면 했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너 있다고 괜히 멋있는 척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되니 제 입장에선 좀 미안하잖아요. 내가 밥 사기로 한 건데 어쩌다 얻어먹은 셈이 됐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 우리 오빠 돈 많아. 정 미안하면 요 앞에서 와플이나 사줘. 결혼하면 철든다던데 친구는 일찍 결혼한 탓인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속이 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 절친이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몇 있긴 했는데 결혼 후 아이 낳고 점점 멀어지거나 또 다른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대학 동창이나 같은 회계사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만나서 얘기 나누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저 돈, 늘 돈 얘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늘 남편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초등학생 아들에 대해서도 다른 애엄마들과는 달리 극성 떠는 법이 없었어요. 고향에 계시는 엄마는 늘 오빠 걱정뿐이고 어려서부터 항상 오빠에 밀려 차별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엄마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는 부모님이 가끔 저 보겠다고 서울 올라오시는 것도 귀찮아했고 세종시에 사는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늘 친구를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어요. 마사지보다는 조잘조잘 스스럼 없이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의 오빠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회계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길래 저를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친구의 오빠가 점점 궁금해졌어요. 친구가 내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나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나에게 상담받은 지인들은 만족했을까? 혹시 별로라고 얘기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미혼인 거 알 텐데 혹시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 사니 외로웠나 보다 하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절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밥값을 꼭 내가 계산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날을 잡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선자리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서로의 일 얘기, 무엇보다 이혼남의 고충, 독신녀의 고충을 얘기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매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고 제 친구이자 그의 여동생에겐 당분간 비밀로 하자며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죠. 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언제나 일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약속을 했다가도 일 때문에 캔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휴가에 맞춰 그 사람의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고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자기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연애라는 걸 해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해야 로맨틱한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둘 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외롭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느라 일에 몰두했을 수도 있어. 적어도 난 그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부터 진짜 외로움 채워보자. 본인은 감동 주는 법을 모른다고 했지만 전 매우 감동받았고 처음 받는 프로포즈에 살짝 얼이 빠진 상태로 주저없이 오케이를 해버렸죠.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결혼할 것 같아. 니네 오빠랑.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둘 다 뭐야? 난 전혀 눈치 못 챘는데. 거봐, 내 촉이 맞았잖아. 어쩐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축하하고 진짜 고맙다. 너라면 우리 오빠 안심하고 맡겨도 될 것 같아. 나 사실 우리 오빠 계속 저렇게 혼자 살면 어떡하나 걱정 많았거든. 엄마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는 축하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그게 저에게 해당하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고향에 계셨기에 저희가 내려가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너 정도면 총각한테 시집가고도 남는데 이혼남이 뭐야, 이혼남이. 그나마 애는 안 딸렸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좌우지간에 결혼식 올리고 서둘러 애부터 낳아. 너 아직 충분히 애 낳을 수 있어. 사실 결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아이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아이가 쉽게 생길 거란 기대는 안 했어요. 일단 결혼식은 그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이라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사람들도 초대 못했지만 별로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은 무조건 화려해야 하고 그동안 뿌린 축의금 싹 다 걷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건 애당초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살던 주상복합은 월세였는데 마침 계약이 끝난다고 했고 사무실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길래 월세 보증금은 그쪽에 보태는 걸로 하면서 신혼살림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굳이 왜 그래야 하냐,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어차피 제 명의니까 상관없었고 따로 혼수할 필요도 없어서 그다지 손해볼 건 없었어요. 신혼의 달콤함 그 전까지는 참 유치한 말이라 생각했는데 유치하면서도 무척 달콤하긴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에 녹초가 되어 들어와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고 쉬는 날엔 남들처럼 극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특별할 거 하나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 남편이란 존재와 함께하니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래서 다들 그렇게 손 붙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구나. 이래서 짝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진즉에 알았어야 될 인생의 진리를 다 늦게 알게 되었죠. 물론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날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지만 몇 년 안 돼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부부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날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더라고요. 결혼하고 석 달 정도 흘렀을 무렵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종종 야근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래도 늦으면 늦는다 꼭 연락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좀 이상했어요. 저녁 먹고 들어갈게 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그 후론 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카톡도 전화통화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와서는 업체 사람들과 술 마시느라 늦었다. 시끄러운 데 있어서 전화 소리 못 들었다. 늘 같은 얘기뿐이었죠. 하지만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저 역시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술자리 핑계대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오빠 술 거의 못 마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더라고. 사업하려면 술을 좀 마셔야 되는데 자기는 조금만 먹어도 어지럽다면서 술 잘 마실 수 있는 약은 왜 안 파냐고 늘 그랬거든. 나름 이해는 됐어요. 남자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도 아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날이 밝도록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이제는 시누이가 된 친구에게 아침부터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래? 싱가포르에서 조사장 들어왔나 보네. 그 사람 들어오면 거의 밤새서 술 먹거든. 술도 꼭 2차, 3차까지 마시고 가라오케 갔다가 해장국까지 먹고 한국 들어오면 늘 그 코스대로 노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연락 좀 해주지. 하여간 분명 조 실장이랑 있을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침 7시쯤 됐을까 남편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누가 들어왔어. 1년에 서너 번 들어오는데 이번에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 미안해. 당신한테 전화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찌나 붙잡고 안 놔주는지 틈을 아예 안 주더라고. 나도 오랜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에게선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운전까지 직접 해서 왔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신우의 말과 남편의 말이 일치했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엄청 시달리고 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둘이나 퇴사하게 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여윳돈이 없다며 제게 돈을 빌리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선뜻 내주기 망설여졌지만 어쩌겠어요. 이젠 남이 아닌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한두 푼도 아닌 돈을 그냥 줄 순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리고 얼마 후 모처럼 일찍 퇴근하고 신우의 샵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근처에서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나와 차에 타는데 보조석에 누가 앉아있길래 유심히 봤지만 여잔지 남잔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 말을 걸려는 순간 차가 출발해버리길래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방금 전에 나 못 봤어? 당신 차 있길래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버리던데 누구랑 어디 가는 거야? 그랬어? 지난번에 와인 사들고 집에 왔던 유 대표 기억하지? 지금 유 대표랑 같이 있어. 누구 좀 만나서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이동 중이야. 유 대표라는 사람 당연히 기억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 한번 왔었거든요. 정식으로 초대했던 건 아닌데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고급 와인을 선물 주고 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유 대표라는 사람은 100m 전방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 거구가 차에 앉아 있었다면 당연히 알아봤을 텐데 왜 내 눈에 안 보였을까 좀 의아했죠.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신우의 태도였습니다.
나 방금 요 앞에서 오빠 봤거든?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슝 가버리길래 아는 척도 못했어. 어머, 아깝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아들도 봤을 텐데. 우리 아들 방금까지 여기 있다가 삼촌이 모처럼 밥 사준다고 데리고 나갔거든. 외숙모도 같이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지. 순간 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뭐지? 남편은 분명 유 대표라고 했는데 얘는 왜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 시누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게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막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보단 신우가 남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건 당연했어요.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의 의심을 신우에게 털어놔봤자 자기 오빠 변호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한동안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바쁜 며느리 내려온다고 음식 장만도 거의 다 해놓으셨고 며느리한테 예뻐 보이고 싶었다면서 파마도 새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준비를 돕기 위해 주방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좀 이상했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사리 나무를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올해는 유난히 고사리 값이 비싸더라. 많이 묻혀서 니들 올라갈 때도 챙겨줄라 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고사리 좋아한다. 올해는 고사리 값이 비싸다라는 말을 5분 간격으로 하시는 겁니다. 처음 2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3번, 4번, 5번 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래도 치매 증상 같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밥 먹고 다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고구마 보낸 거는 제대로 챙겨 먹인 거야? 너는 언제 그렇게 머리를 길렀니? 니네 강아지는 죽었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순간 얼굴이 굳더라고요. 곧바로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와서 연휴 끝나자마자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치매가 맞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더군요. 남편도 신우도 어머니를 집에 모실 수 없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두 남매가 어찌나 울던지 제 입장에선 그동안 정들 틈도 없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혼한 아들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고마운 게 당연했겠죠. 결혼한 후에도 쓸데없이 전화 걸어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지도 않으셨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면 내 아들 잘 챙겨라 라는 말을 차마 당당하게 하진 못하고 거의 사정하듯이 당부만 하셨거든요. 어머니를 모실 요양원은 제가 아는 분을 통해 소개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쩌다 처음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저도 나름 번다면 버는 사람이고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남편이 요양원비를 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당신 그동안 요양원비 안 보냈어? 아, 맞다. 못하고 있었네. 이따 출근하자마자 해결할게.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에게 2번 더 얘기했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부모님을 모셔놓고 돈을 안 내고 있을 순 없기에 일단은 제가 급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식구가 달랑 2명이라 공동 생활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서 관리비도 적게 나왔고 식사도 각자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각자의 수입에 대해선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결혼 전에 약속을 했기에 남편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었습니다.
목동에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고 주식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 주식으로 좀 큰 돈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신우 샵 차리는데 많이 도와준 거래요. 오래전부터 신혼에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동생에게 꽤 많은 돈이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신우도 늘 오빠한테 도움 많이 받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제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안으로 싱가포르에 돈 보내야 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아니, 나는 그나마 있던 거 지난주에 다 주식 계좌에 넣었거든. 다음 주에 바로 줄게. 당신 전에 직원들 퇴직금 준다고 빌려간 돈은 왜 안 줘? 돈 있으면 내 돈부터 갚고 주식에 넣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려고 했지. 아, 근데 주식이 그때 들어가는 게 적기였거든. 지금 한창 오르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서 다음 주에 줄게. 안 그래도 주식에 들어간 돈 이제 슬슬 빼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되면 누가 날 돌봐줄까? 24시간 옆에 붙어서 챙겨주진 못해도 병원 데려가고 요양원에 보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받았어요. 아직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차 아이 아빠 될 사람이니 니꺼 내꺼 따지는 게 너무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어제 산부인과 다녀왔어. 아직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대. 나 아기 갖고 싶어. 그래. 사실 나도 그 비슷한 생각했어.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노력해보자. 신우 역시 쌍수 들어 찬성하더라고요. 생각 잘했어. 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애기 낳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내가 참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거든. 요즘 40대에 애엄마 되는 사람들 되게 흔해. 절대 안 늦었어. 와, 나도 이제 조카 생기겠네.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나요? 남편은 말로는 노력하자 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일은 제가 잠든 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 차가 고장나 남편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차 탔던 건데 보조석 문 옆에 아이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공룡 장난감이었습니다. 뭐야 이 공룡은? 누구 거야? 아, 그거 지난번에 탔을 때 두고 내렸나 보네. 그놈이 워낙 공룡을 좋아하잖아. 그런 거 집에 여러 개 있을 테니까 뭐 버려도 될 거야. 남편이 말하는 건 신우의 아이, 다시 말해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신우 아들은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라 공룡을 갖고 놀 나이는 지났고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꽤 오래전에 두고 내렸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가 샵을 확장 이전한다길래 찾아가서 얘기 나누다 슬쩍 떠봤어요. 나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면 남자애들은 다 공룡 좋아하던데 그걸 왜 좋아할까? 너희 아들도 공룡 좋아했어? 아니, 우리 아들은 좀 달랐어. 공룡에는 전혀 관심 없고 곤충에 꽂혀서 매일매일 놀이터 가서 개미 찾아다녔거든. 이쯤 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건 아닌지 허튼 짓 하는 건 아닌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여자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직접 그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날 일부러 2시간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안 받더군요. 카톡도 보냈죠. 한참이 지나도 일은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흉보듯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답답해서 전화했어.
이 사람 또 연락이 안 되네. 혹시 오늘 오빠랑 통화했어? 안 그래도 낮에 잠깐 통화했는데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는 것 같더라. 오빠가 사람 만날 땐 전화기 아예 꺼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 그나저나 요즘 사업 힘들다던데. 뭐 들은 얘기 없어? 촉이라는 걸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 신우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단박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신우의 샵으로 달려갔습니다. 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와봤어. 샵 이전하느라 정리할 거 많을 텐데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그런 거 없어. 정리할 건 이미 다 했지. 근데 나 지금 마지막 손님 받아야 되거든.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서둘러 신우샵으로 간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가 손님 방에 들어갈 때 늘 휴대폰을 카운터에 두고 가거든요. 그리고 전에 신우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든. 마사지 하다 보면 손에 오일이 묻어서 패턴 푸는 게 귀찮더라고. 그래서 난 패턴 안 걸어놔. 그 말대로 진짜 안 걸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전 판도라의 상자를 쉽게 열 수 있었죠. 상자 속에 든 실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와 남편 사이에 오고 간 카톡의 마지막 대화는 40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방금 나한테 전화 왔었어. 오빠 손님 만나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내일까지 800 해주고 꼭. 손님 만나는 중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손님 만나는 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어서 계속 읽었는데 돈 얘기를 참 많이도 나눴더군요. 그리고 눈에 꽂히는 반복되는 단어들. 목동, 비니 엄마, 돈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다 못해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제 휴대폰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 결혼은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다는 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정확히는 신우의 계략이었죠. 남편 차에 있던 공룡의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다름 아닌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한 건 사실이더군요. 애엄마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된 후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싱글이란 걸 알게 되자 일부러 자기 오빠에게 붙여준 거였어요. 아이 양육비도 줘야 하고 신우네도 거의 남편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남편 사업은 점점 기울고 늘 돈에 쪼들려 힘들던 차에 제가 구세주처럼 짠 나타났던 거죠. 오빠, 걔 돈밖에 없는 애라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있더군요. 그러니까 되짚어보자면 신우와 처음으로 식사할 때 우연히 남편을 만났던 것도 또 남편이 제 사무실로 친구를 데려와 상담을 받았던 것도 모두 신우의 계획 아래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받았던 청혼도 신우가 코치한 그대로였고 직원들 퇴직금 핑계대며 나에게 가져간 돈도 신우에게 갔고 하물며 시어머니 요양원비마저 일부러 안 냈다는 정황이 담긴 카톡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뭐든 연체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이미 알아서 냈을 거야. 꼴의 남편이라고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긴 하더군요. 샵 근처에서 남편을 목격한 날, 그날은 빈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샵에 들렀다가 가는 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 눈에 띄게 되었고 남편은 대충 유 대표 핑계를 댔지만 신우는 얼떨결에 자기 아들 핑계를 댔던 거였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아들을 만나러 갔고 그때마다 연락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침착하자 여러 번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잠시 후 신우가 나오더군요. 이제 끝났다. 단골들한테 가게 이전한다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힘드네. 그나저나 나 가게 이전하면 뭐 해줄 거야? 공기청정기 한 대만 해줘. 미친년. 아주 신났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덫에 걸린 게 분명한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 제 앞에서 쭈뼛쭈뼛 대더군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신우의 카톡 마지막 줄 내일까지 800 해주고 아마도 그 800 얘기를 꺼내려 했겠죠. 하지만 선수는 제가 먼저 쳤어요. 당신 왜 내 돈 안 줘? 당신이 샀다던 그 주식 엄청 올랐던데? 얼른 정리해서 이번 주 내로 입금해줘. 이렇게 말하고 남편의 대답도 듣기 전에 방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신우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요하댔지? 어디로 보내면 될까? 그런데 아가씨가 나한테 가져간 돈은 언제 줄 거야? 계산해보니까 총 2,400이던데. 그 돈 서둘러 갚아주면 좋겠어. 이제와 얘기지만 사실 그동안 100, 200, 300씩 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서 썼거든요. 1시간 후 신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청정기는 안 보내줘도 돼. 그런데 내가 가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요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샵에 들러 또 돈 달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 가게 이전하는 것 때문에 돈 없다고. 근데 갑자기 왜? 올케는 급하게 돈 들어갈 데 없잖아. 급하게 들어갈 데 없는 돈이지만 엄연히 내 돈이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요양원비는 왜 자꾸 밀리는 거야? 아가씨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아들이든 딸이든 둘 중 한 명은 책임지고 내야지. 왜 며느리인 내가 내게 해? 난감해 하더군요.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제가 예고도 없이 느닷없는 팩트 폭행을 때렸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제 귀에는 신우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기껏 한다는 말이 참 우습더군요. 혹시 오빠랑 싸웠어? 으이구, 드디어 부부싸움이란 거 했나 보네. 하긴 이제 슬슬 그런 거 할 때다. 그치? 부부싸움 하지 않았어. 하지만 니네 오빠랑은 그만 살까 싶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신우는 어떻게든 대충 넘겨보려 했겠지만 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쯤엔 신우가 자기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 거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남편이 일찍 들어왔길래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목동 아파트 자기 명의는 맞아? 어?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혼하면서 애엄마한테 뺏긴 건 아닌가 싶어서.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궁금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남편이 마냥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이러지 말자 자꾸 불쌍하단 생각하면 나만 바보 된다 다짐하면서 계속 물었어요. 비니 걔는 몇 살이야? 아직 많이 어린가? 아빠를 자주 찾나 보네. 제 입에서 비니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남편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을 줄 알았는데 입을 열고 처음 한다는 소리는 참 의외였어요. 비니가 날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내 아들이니까. 이 상황에 칭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니 다행이더군요. 그리고 집안을 쭉 훑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혼자 살던 때랑 결혼한 후랑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 남편은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였던 거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그래야 당신도 당신 동생도 어디서부터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나 연구해야 될 테니까. 자기야,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다 설명할게. 아니, 듣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들어봤자 기분만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냥 당신이 서둘러 나가주는 게 좋겠어. 나 불편하게 사는 거 싫거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을 보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미 나가고 없더군요. 그리고 전 신우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을 테니까 긴 말 안 할게. 이번 주까지 돈 보내줘. 메시지를 보내고 10초도 안 돼서
곧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올케가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해부터 풀자. 오빠한테 애 있다는 거 숨긴 건 솔직히 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내 맘 알지? 알지.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 너희 남매한테 유일한 돈줄이었을 테니까.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내가 할 얘긴 다 했고 오빠한테 내 집에 있는 짐 서둘러 빼달라고 해줘. 아니면 네가 와서 직접 빼가든지. 그날 하루 종일 신우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두 남매가 사이좋게 집에 와서는 남편은 대역죄인 마냥 소파에 앉아 고개 숙인 채 있고 신우는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다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주식이랑 코인 투자했다가 돈을 좀 날렸어. 남편 알면 나 진짜 죽거든. 일단 오빠가 간신히 막아주긴 했는데 아직도 갚을 돈이 많아. 계산해보니까 두 사람이 가져간 내 돈이 1억 정도 되던데 그런데도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고? 대단하다. 대체 얼마를 날린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무조건 내 돈부터 갚아주면 좋겠어. 미안해. 당장은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너는 돈도 많잖아.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넌 나한테 돈을 갚아야 돼. 내 통장 잔고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리고 돈이 없긴 왜 없어? 샵 팔아도 되고 저 사람 사무실 정리해도 되잖아.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비 내가 넉 달치 냈거든? 그것도 얼른 줘.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일단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미안하다, 시간을 달라. 제가 두 사람에게 들을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왜 나는 돈도 주고 시간도 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 신우가 갑자기 지 오빠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게 목동엔 왜 그렇게 자주 갔어? 누가 반겨준다고? 애당초 바람을 왜 펴서 집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랬구나. 바람나서 이혼했구나. 정말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이 멍청아, 네 오빠 때문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허술해서 걸린 거야. 한편으론 고맙더라고요. 그 허술함 덕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당신 옷 트렁크에 대충 넣어놨어. 거실이랑 서재에 있는 것만 빼가면 될 거야. 둘이 알아서 챙겨가.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궜습니다. 밖에서 둘이 다투는 소리와 신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진 않았어요. 물론 제 속도 말이 아니었기에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신우만 허술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 허술했던 건 저였던 거죠. 늘 꼿꼿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는데 그깟 외로움 따위가 뭐라고 바보처럼 홀랑 넘어갔을까. 친구 없고 남편 없이도 잘 살아왔고 일 열심히 하면서 항상 보람 느끼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졌을까. 남자 복 없다면 그냥 없는 대로 살걸. 그 대신 다른 복은 차고 넘쳤는데 왜 다 채우려 했을까. 자책감이 말도 못하게 밀려오더라고요. 빨개 벗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날 갖고 놀았냐고. 내가 그렇게 병신처럼 보였냐고. 그러나 문제는 늘 감정을 앞세울 때 생기잖아요. 연애 감정 앞세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번엔 어떻게든 어금니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두어 시간 후 두 사람이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길래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어요. 텅 비어있는 거실, 이건 쓸쓸함이 아닌 홀가분이다. 다시 한번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사이 남편과 신우에게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용서해줘. 나 앞으로 목동도 안 가고 정말 잘할게. 나 당신 좋아했던 거 거짓말 아니야.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도 갖고 싶고 일도 최대한 잘 해결할게. 부탁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의 메시지에선 진심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메시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난 그렇다 쳐도 부부 사이의 동거래는 문제될 거 없지 않니? 그치. 부부 사이 동거래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신우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답장을 보내 알려주었습니다. 네 말이 맞아. 부부 사이 동거래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어쩌지? 그 사람하고 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사실 제가 아이를 갖자 마음먹고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재촉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계속 미루더군요. 그때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들 때문에 미뤘던 거구나. 이 문제에 대해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카톡 내용도 있었습니다. 빨리 애기부터 만들어. 그래야 발목을 잡지. 나이 들어 간신히 애 낳았는데 빈이 있다고 설마 이혼하겠어? 아찔했습니다. 진짜 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를 미룬 덕에 남편과 저는 서류상 명백한 남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동안 오간 돈은 부부가 증여가 아닌 분명 빚인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어 머리를 썼겠으나 발등에 불 떨어진 걸 알게 된 신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저를 보던 눈빛은 미안함의 눈빛이 아닌 바락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돈 없다니까? 네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잘못이 없어. 그냥 힘들다 쪼들린다 했던 것뿐인데 네 맘대로 준 거잖아. 우리가 네 돈을 뺏었니? 힘으로 뺏은 건 아니지만 머리 굴려 뺏은 건 맞잖아. 아니야? 머리를 굴리다니. 우리가 뭐? 이쯤 되니 끝까지 발악하는 신우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마사지 하느라 손에 오일이 묻어서 패턴 풀기 귀찮다고 했지? 넌 그깟 오일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친 거야. 전 남편과 신우의 카톡 내용을 출력해둔 종이를 건넸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거든요. 갖고 가서 손님 없는 시간에 쭉 읽어봐. 나도 2번 정독했는데 나름 재밌더라. 남매 사이가 어찌나 돈독하든지. 자, 이제 내 패는 다 깠으니까 너도 고민 좀 해봐. 해결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분명 식도 올리고 같이 살았잖아. 그러면 오빠랑 너 사실혼 관계 아니야? 그것도 부부인 거잖아. 내가 회계사라고 주변에 회계사만 있을 것 같니? 변호사, 판사, 검사 다 있어. 물론 너도 돈 쓰면 변호사 정도 만날 수 있겠지. 일단 만나서 상담 받아봐. 네가 어떤 패를 들고 나올지 나도 궁금하다. 나 이제 일해야 되거든? 그만 가줄래? 읍소도 바락도 먹히지 않을 걸 인식한 신우는 손을 바르르 떨며 일어나 나가더군요. 얼마 후 신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 받았어. 샵 내놓긴 했는데 언제 나갈진 모르겠다. 나가는 대로 네 돈부터 갚을게. 오빠도 사무실 정리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고시원에 있거든. 오빠가 널 좋아한 건 사실이야. 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빠만은 용서해줘. 신우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랐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전 그냥 조용히 계좌 번호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퇴원했다고요. 신우가 모시고 나간 건지 남편이 모신 건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생각하니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방금 전에 돈 보냈어. 돈이 조금 모자랄 건데 남은 돈도 서두를게. 미안하다는 말 해봤자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미안해. 건강 잘 챙겨. 입금 내역을 확인했더니 딱 신우에게 받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도 서두를게라는 말은 동생 돈도 자기가 갚을 거라는 뜻인 거죠. 불쌍한 사람.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한참 보다가 당신도 건강 잘 챙겨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참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결혼 정리가 아닌 남은 돈까지 무사히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눈앞에 쌓인 일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때 사랑이란 것에 취했지만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결국 인생에 남자복 없다는 걸 돌고 돌아 확인한 셈인데 그 쓸데없는 사실을 참 비싼 돈 주고 배우게 됐네요. 변호사 말로는 어쩌면 신우에게도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그깟 위자료 받아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가능하다면 해보려고요. 남매에게 농락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닌 나름 돈 관리하는 직업 가진 입장에서 끝까지 직업정신 발휘해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싱글 여성분들이 있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에 빠진다면 부디 헤어나올 수 있을 만큼만 빠지길 바래요. 술이든 사랑이든 과하게 취하면 꼭 사고 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